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 며느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뒷자리 대기석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직원을 바라보니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비상구로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구할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30년째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 한번 안 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 전 재산 12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제 목숨마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둘째 아들 현수가 재혼했습니다. 5년 전 첫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지내던 아들이 35살 김정희를 만났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약혼식 자리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말수 적고 조용한 여자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현수 잘 부탁해. 손이 차가웠지만 악수는 정중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청소도 해주고 제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는 홍삼도 사다 주었죠. 어머니, 이거 매일 드세요. 관절에 좋대요. 고맙다, 정희야. 친구 장미란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말순아, 너 며느리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복이 많은가 봐. 하지만 최근 2개월 사이 며느리가 거의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죠.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요.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금요일 오전에 은행 같이 가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란이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말순아, 손님 없어? 잠깐 들렀어. 응, 미란아. 마침 잘 왔다. 한복을 정리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금요일에 은행 가자고 그래서. 은행? 통장 관리 도와준다고.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계좌 관리 같은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밤에 집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예금 4억, 상가 건물 8억, 총 12억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고 제가 40년간 한복집 하며 모은 돈이었죠. 통장을 다시 숨기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기우일 거라고,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가 나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아침 9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그래, 알겠다. 9시 30분, 집 앞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출발할까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어머니, 홍삼차 준비해 왔어요. 며느리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고맙다. 평소에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차창 밖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워서. 피곤하신가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10시 10분, 은행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번호표를 뽑고 저를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대기석 뒷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핸드폰도 보지 않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느리가 그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어머니 가요. 3번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 이름표에는 최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 최은영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 부탁드려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보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직원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러지? 2분쯤 지나 직원이 다시 나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네요. 직원이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더니 통장 사이에 끼워 건넸어요. 할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메모지가 손에 만져졌죠.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슬쩍 메모지를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원 최은영은 절박한 눈빛으로 화장실 쪽을 눈짓했어요.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홍삼 먹은 후 어지러움, 검은 정장 남자들, 친구의 경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제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어머니, 서명하시고 가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급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일어서려 했지만 직원이 제지했습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한데요. 저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화장실을 지나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오고 있었고 검은 정장 남자들도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어요.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뒷문으로 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행히 택시가 멈춰섰죠. 남대문 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보니 며느리와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은행 밖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은행 직원은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제가 뭔가 아주 위험한 일에서 벗어났다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손이 떨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장미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기사님, 시장 안 액세서리 가게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남대문 시장에 멈춰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장미란의 액세서리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미란이 환하게 웃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말순아, 너 왜 이래? 장미란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란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미란이 저를 가게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따라 주었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쪽지, 검은 정장 남자들, 비상구 탈출. 장미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미란아, 나 어떡하지? 일단 여기 있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말순 할머니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장미란이 밖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말순아, 은행 직원이야. 은행 직원?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은영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기, 어떻게 저를? 할머니 신분증에 남대문 시장 주소 봤어요.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서 한복집 사장님 찾았죠. 한복집에 가니 안 계셔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 액세서리 집으로 가보라고 해서요. 최은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쪽지를 주신 거예요? 최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김정희 그 사람이 할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최은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정희,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최은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4년 전 65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죠. 경찰은 낙상사고로 결론 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67세 할머니 집안 남자와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엔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세상에. 장미란이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세 번째예요. 최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김정희가 자주 쓰는 은행으로 정금까지 했죠.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최은영이 왜 저를 도우려 했는지, 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이었는지. 며느리가 정말 사람을 죽였나요? 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거든요. 최은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며느리가 지금 할머니를 치매로 가출했다고 경찰한테 신고했대요. 신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증거를 찾아야 해. 장미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최은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최은영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최은영입니다. 피해자 찾았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액세서리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복 차림의 남자였죠. 박말순 할머니시죠? 저는 서울 중부경찰서 서재민 형사입니다. 형사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은영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형사님, 정말 제 며느리가 사람을 죽였나요? 전 김정희가 죽였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서재민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김정희가 며느리였고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으며 고액 보험금과 유산이 있었다는 것. 화면에 두 할머니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할머니들이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형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끼? 제가 직접 며느리 앞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미 2명을 죽인 그 여자 앞에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다음은 제 아들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럼 며느리가 할머니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그때 잡는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며느리를 집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행을 시도할 때 현장에서 잡는 거죠. 형사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치밀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저희 팀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약물을 투여하려는 순간 돌입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어머니,
김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화장실로 가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액세서리 집으로 왔어.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습니다. 30분 후 김정희가 액세서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어요. 어서 집에 가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뒷좌석에서 서재민 형사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미 미행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홍삼차 준비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홍삼을 넣고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 났어요. 며느리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홍삼차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며 녹이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컵을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의 독을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정희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홍삼차였죠. 어서 드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순간만 버티면 됩니다. 컵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서재민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김정희, 살인미수, 노인학대,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어머니한테 홍삼차 드리려고. 홍삼차에 수면제 탄 거 다 찍혔어.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차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그냥. 그리고 이미 당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6억 위조 진단서, 재산 이전 서류 전부 확보했어. 서재민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인 학대, 사기, 살인 미수까지 증거 다 있어. 그리고 넌 이미 2명의 노인을 죽였어. 4년 전 65세 할머니, 2년 전 67세 할머니 모두 수면제 과다 복용이나 낙상사고로 사망했지. 이번이 세 번째야.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1차, 2차 피해자 사건 전부 재수사 들어갔어. 부검 영장도 나왔고 이제 끝이야. 며느리 김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나한테 말 걸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넌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밖에서는 검은 정장 남자 한 명이 이미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공범이었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최은영과 장미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최은영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공범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한복집도 다시 열었고 시장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저를 응원해 주었죠. 아들 현수는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정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침 일찍 서재민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직 보스 조성우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선임하고 로비하고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려났어요. 그게 무슨... 증거가 사라졌어요. 파일 삭제되고 서류 없어지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스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오후 3시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50대 중반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직의 보스 조성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보험 금융 컨설팅 사업을 해온 사업가입니다. 보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었습니다. 최근 저와 제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보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치매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봉사했죠.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한 어르신께서 착각하신 내용을 근거로 저를 고소하셨고 보스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제 결백을 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가 고개를 숙이며 떠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섰습니다. 보스 조성우가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죠. 보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해 푸시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계속 이러시면 힘들어지실 겁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이현수 씨 회사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보스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은영과 장미란, 서재민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럼 새로 증거를 만들어야죠. 보스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야죠. 나는 떨리지만 주먹을 쥐고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안경에 카메라를 달아드릴게요. 형사가 특수 안경을 꺼냈습니다. 렌즈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하는 게 어떨까요? 최은영의 제안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국 사람들이 보면 조성우가 어쩔 수 없어요. 오후 2시 저는 조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졌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고소 취하할게요. 생각 잘하셨네요. 오늘 제 사무실로 오세요. 오후 4시 조성우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이었죠. 근처 카페에서 최은영과 형사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12층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조성우가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증언 철회 서류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조성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였어요? 조성우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돈도 제법 있었으니까요. 그럼 앞에 두 할머니도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재산 많고 혼자 사시고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실시간 방송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 50만 넘었어. 직접 죽인 건가요? 제가 직접? 아니죠. 김정희 같은 애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2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제 사람이니까. 조성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그 순간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 안경이다. 지금 당신 말한 거 전부 녹화되고 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조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조회수 100만 돌파. 형사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조성우 살인교사 보험사기 조직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조성우와 김정희 조직원 전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복집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최은영도 은행에 복직했고 서재민 형사도 승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고맙다, 현수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